안녕하십니까. 방송하는 너구리 인사드립니다. 이전 시간에는 이제 벽제관 전투를 한번 둘러봤는데, 이 전투로 이제 조명연합군은 일본군한테 이제 패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군을 패면서 빠르게 이제 조선을 회복시키겠다. 이런 전략에서, 일본군이랑 싸우지 말고 이제 협상을 좀 우선으로 하자 하는 전략으로 수정하게 됐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이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권율 장군님이 이제 그 주인공이에요. 일본군이 이제 전라도로 진입을 했을 때 이제 웅치 이치 전투에서 이제 일본군을 막아내면서 전라도 진출을 단념시키기도 했고, 이제 그 공으로 전라도 관찰사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명연합군이 평양을 이제 수복을 하고 한양을 탈환하러 달려온다 이러니까 이제 그거에 호응하려고 경기도 쪽으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을 넘어서 행주산성이라는 이 요새의 병력을 이제 딱 주둔시킨 권율 장군이 조명연합군이 이제 한양을 공략하기를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일본군이 여기 이제 벽제관에서 이호송을 떡실신을 시켜버렸네? 이게 원래는 이제 연합군이 이제 한양 북쪽까지 내려오면 그걸 보조하려고 이제 여기까지 무리하게 북상을 한 건데, 명군이 북쪽으로 이제 밀려나 버리니까 한순간에 이제 좀 적 중앙부에 갇혀버리는 형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 행주산성이 굉장히 이제 좀 눈에 가시가 된 겁니다. 이 위치가 한강 하구에서 해군 보급을 받기도 쉽고, 한강 서쪽에 이제 딱 버티고 있으니까 목구멍에 좀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눈에 딱 보이고 한양 근처에 딱 알박기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치워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3만의 병력을 이끌고 권율이 지휘하는 조선군 3,000명이 방어하고 있는 이 행주산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포위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된 전투가 이제 우리에게 그 유명한 조선 3대 대첩 중에 하나로 알려진 권율의 행주대첩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겼다는 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워낙 유명하니까. 근데 이제 이 전투가 굉장히 재밌는 이유가 우리가 대승을 거두었다. 이거 말고도 살펴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점들이 좀 많습니다. 우선 여기에 참전한 그 일본군 무장들이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임진왜란에 왔었던 일본군 장수들의 올스타 수준으로 출전을 했거든요. 그 유명한 일본 일군의 이제 꿈을 이룬 거죠. 여기서 꿈의 일본 일군의 편제요. 일본군은 행주산성을 이제 포위를 하는데 총 7개의 군으로 조를 짭니다. 7개의 군으로. 7군으로 이제 병력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막 이렇게 공략을 하게 되는데, 이 7개 부대 대장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어째서 좀 이게 올스타냐, 올스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7명의 장수들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전부 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세키가라 전투에서 좀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좀 한 명씩 알아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순서대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1군 고니시 유키나가, 2군 이시다 미츠나리, 3군 구로다 나가마사, 4군 우키타 히에데이에, 5군 키카와 히로이에, 6군 모리 히데모토, 7군 고바야카와 타카카게. 이렇게 7명이 대표적인데, 이 7명 이름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딱 들었을 때 그런 사람이었지,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1군 고니시 유키나가, 이 이름은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죠. 조선 정벌군의 이제 1군 지휘관이자 선봉장이었고, 가토기요마사랑 함께 이제 제일 유명한 일본 무장 중에 한 명입니다. 이 고니시는 아버지가 이제 장사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히데요시가 출세 가도를 막 달리기 시작할 때 발탁한 인재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이제 사무라이는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능력을 보이면서 입신양명한 거고, 나쁘게 보면 이제 그냥 벼락 출세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톨릭 신자인데 이제 뭐 장사하면서 외국이랑 뭐 무역하면서 기독교를 뭐 받아들였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 가톨릭 신자고, 이 사람이 웃긴 게 기독교 종교인이다 보니까 조선 침략을 할 때 그 십자가 깃발을 들고 십자군 코스프레를 하면서 오거든요. 그러면서 막 성전 드립을 치면서 이제 침략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조선인들을 막 그 학살하고 되게 잔인한 그 미명을 좀 많이 만들어. 근데 이런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종교인이다 보니까 그 임진왜란 중에 이제 전쟁 고아가 이제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조선인 양녀 한 명을 이제 거두어가지고 키우기도 해요. 또 그 전쟁터에 선교사를 데리고 가거든요.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그 선교사들을 이제 뿌려가지고 뭔가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성전 드립을 치면서 아직 기독교의 불모지인 조선을 하느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다. 뭐 이딴 소리를 짓거리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좀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되게 그 미친 십자군인데,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게 있어. 자기만의 뭔가 그 세계관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뭔가 이제 막 잔혹하게 이제 전쟁을 하면서도 뭔가 그 뭐 자기가 봤을 때 불쌍하다 싶으면은 뭐 양녀로 거두기도 하고, 자기 거기 이제 인근의 백성들한테 그 기독교를 전파하려고도 하고, 그 되게 특이한 인물이에요. 그 캐릭터가 확실하죠. 그리고 2군 이시다 미츠나리, 이 역사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일본 전국시대를 조금 아시는 분들한테는 또 엄청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바로 이 양반이 이제 스키가라 전투의 기획자이자 실질적인 총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미츠나리도 히데요시가 이제 자기 직속 가신단을 꾸리기 시작하는 그 오우미 영주 시절에 이제 발탁한 인물입니다. 뭐 산수를 잘하고 행정 보급 이런 임무를 주로 맡은 문치파 집단의 일단 일종의 아이돌 같은 존재였어. 그러니까 문치파가 뭐냐면은 그 히데요시 집단의 그 세력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개는 무단파, 하나는 문치파. 무단파는 히데요시가 성공가도를 막 달리면서 이제 입신양명하려고 할 때 그 이제 공을 세워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그래서 막 전쟁터에서 같이 막 구르고 뭐 주먹밥 까먹고 막 같이 싸우고 이거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무단파에 대부분 묶이고, 문치파는 히데요시가 이제 그런 과정을 넘어서서 한 지역이 영주가 되고 뭐 다이묘가 되고 그 통치자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뽑은 사람들이야. 그 통치를 하기 위해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단파, 문치파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문치파 집단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 이 시다 미츠나리를 중심으로 이제 이 문치파가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치파 집단의 아이돌 같은 존재였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숫자 계산이라던가 어떤 행정적인 업무라던가 이런 거는 좀 잘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전투에 나갔을 때, 그리고 군사를 막 지휘하는 이런 거에는 영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히데요시가 이제 천하통일을 하기 직전에 관동정벌을 할 때도 오시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이제 수만 대군을 주면서 공략해라 이런 작전을 내리는데, 이 오시성 전투에서도 막 지지부진하게 이제 끌리면서 그 점령을 못하기도 하고, 무리하게 막 수공을 이제 써가지고 오시성을 함락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공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수공을 오시성에다가 해야 되는데 본인 군대로 이제 수공을 잘못 써버렸어. 그래서 이제 오시성이 물에 잠기게 해야 되는데 그 아군 진영이 물에 잠겨가지고 이제 아군이 헤엄을 치게 만드는, 아군이 수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실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오시성 전투는 히데요시가 뭐 무리하게 수공을 뭐 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나중에 이제 세키가라에서 거하게 말아먹거든요, 이 시다 미츠나리가. 대체적인 평은 그냥 졸장이다, 졸장이다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군사적인 능력이 좀 딸리는 행정가 출신의 무장이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군 구로다 나가마사, 이 아저씨는 히데요시의 이제 최고 참모라고 할 수 있는 히데요시의 장량이라고 하는 이제 구로다 칸베의 아들이에요. 이때는 칸베가 이제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가지고 아버지의 다이묘 자리를 이제 물려받은 시기였고, 이 사람 개인으로는 뭐 큰 영향력이나 뭐 이렇다 할 뭐 그런 거는 없는데,
이제 나중에 세키가라에서 되게 재밌는 일화를 또 남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나름 그냥 한따까리 한다. 이 안에 무장들 사이에서 뭐 나쁘지 않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뭐 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사고 우키타 히데이에. 히데이에는 그 이전 격제관에서도 설명했듯이 히데요시의 양자이자 조선정벌군의 총지휘관으로서 조선정벌군 내에서 좀 로얄 블라드 취급을 받는 그 젊은이였어요. 그 히데이에가 히데요시의 양자로 들어가게 된 그 과정도 좀 재밌는데, 그러니까 히데이에의 아버지인 우키타 나오이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오이에라는 아저씨도 이제 막 험난한 그 전국시대를 막 살아오던 인물이다 보니까 주변에 막 적을 좀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 원한 살리를 좀 많이 만들어놔서 히데이에가 이제 또 갓난 아기였었어가지고 본인이 죽으면서 이거 히데이에한테 뭐 제대로 내가 물려주기도 힘든 상황이고 어리니까, 그리고 뭐 얘한테 물려준다고 해도 뭐 주변에서 이제 나한테 원수진 사람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집안 풍비박산 날 것 같다 뭐 이런 계산이 섰나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본인 영지야 그 인근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다스리고 있었던 히데요시한테 본인 가족들을 이제 맡기면서 거든요. 그래서 히데요시가 그 부탁을 좀 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게 어떤 식으로 부탁을 들어주냐. 그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오이의 와이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히데이에의 엄마. 그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서 엄마랑 결혼을 하면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좀 그 자기 아들처럼 돼버리는 거죠. 히데이에가. 그러니까 자기 유가족들을 부탁한다라고 하니까 그 유가족을 본인의 가족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그거를 소원을 이뤄줘. 그 원숭이의 손마냥. 아무튼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됐지만 근데 뭐 관계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히데요시도 그 당시에 이제 자식이 없었거든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잖아. 말년 가야 이제 자기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히데요리를 낳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자기 자식이 없는 씨 없는 수박이었던 히데요시였고, 그다음에 이제 히데이에도 완전 갓난아기였던 시절부터 이제 히데요시가 거두어가지고 살게 되니까 진짜 이제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뭐 나중 가가지고 뭐 어디 나가서 자기소개를 하잖아. 그럼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뭐 우키타 히데이에고요. 뭐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도요토미 히데이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을 칭하기도 하고 뭐 그 정도로 되게 그 도요토미 가문에 되게 소속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세키가라 전투 때도 실질적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 서군 다이묘들 중에서는 제일 많은 병력을 긁어와가지고 참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본인 나름대로 뭔가 도요토미 가문을 위해서 뭔가 좀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이 히데요시의 이제 뇌내 망상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대륙정벌이라고 하는 그 대륙정벌 프로젝트에서 성공하면 히데이에를 조선의 통치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플랜이 있었어. 그러면서 이제 아직 20살에 불과했었던 그 히데이에를 조선정벌군 총사령관으로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총대장이 되는 거야. 뭐 실질적으로는 다른 짬바 있고 경험 있는 무장들이 실무 처리라던가 뭐 전략이라던가 이런 거는 뭐 다 짰겠지만 아무튼 그냥 명함은 제일 좋은 거를 줬다. 황금 명함을 줬다. 이 점이 좀 눈여겨볼 점이에요. 그리고 5군 키카와 히로이에, 이 사람도 이제 행주대첩 시기까지는 그렇게 막 눈여겨볼 정도의 사람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세키가라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동군이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세키가라 전투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런 사람이 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 육군 모리 히데모토, 이 아저씨도 뭐 지금으로서는 큰 소개점은 없고 모리 가문이 일본 서부의 대다이묘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서부의 대다이묘 모리 가문의 후계자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세키가라 전투에서 모리 가문의 이제 후계자다 보니까 모리 가문을 이제 대표하는 자격으로 이제 대군을 이끌고 참전을 했는데, 앞서서 언급했었던 그 키카와 히로이에하고 이제 이 환장의 시너지를 일으키거든요.
뭐 한정의 시리즈를 일으키면서 이제 후세에 길이 남을 개드립을 막 쳐요. 그런 그 일본의 일종의 고사를 만들어. 일본의 고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70 고바야카와 타카카게. 이 영감님도 이제 그 벽제관 전투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일본 전국시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유명한 이제 노인장이거든요. 앞에 말했었던 그 모리 가문의 대표적인 다이묘, 그 모리 가문의 태조라고 할 수 있는 모리 토모나리의 이제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얘는 뭐 아버지는 모리인데 얘는 고바야카와인데 왜 둘이 성이 다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토모나리 이 아저씨가 영지를 이제 확장하고 모리 가문을 이제 키우면서 자기 아들들을 그 주변 다이묘들 가문으로 입적을 시키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일종의 그 뻐꾸기 전략을 뻐꾸기 둥지 전략을 써가지고 뭐 멸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힘의 공백이 막 발생한 어떤 지역에 그 지방을 다스리던, 아니면은 그 지역에 이제 일종의 그 명분을 가지고 있는 그 망한 가문, 이제 자기 아들들을 일종의 그 떨이 장사를 해가지고 집어넣어. 첫째는 이제 모리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첫째는 이제 남겨두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들을 다른 가문들의 양자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막 기생수처럼 막 그 집안에 침투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본인들 인척으로 이제 막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고 연관도 없었던 가문들을 자연스럽게 좀 모리 가문의 이제 인적 관계로 엮어버리고, 모리 가문이 이제 그 중심에 서게 되면서 본인의 지역에 자기 세력을 넓히고 공고하게 만드는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 이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그 앞에 나왔었던 키카와 히로이에 있죠. 그 키카와 가문도 모리가 집어먹은 가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 5군, 6군, 7군 지금 얘네가 전부 다 사실상 같은 가문 사람들이에요. 같은 모리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제 이 셋째였던 이제 고바야카 타카카게, 그때는 모리 타카카게였겠죠. 이 사람이 이제 고바야카 가문으로 입적되면서 성이 고바야카와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이 타카카게라는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냥 한국에서는 잘 안 알려졌잖아요. 듣보잡 취급이고 그 사극 같은 데서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이 조선 정벌군 안에서 진짜 최고 네임드입니다. 제일 유명하고 제일 이름감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때 60을 넘긴 나이였는데, 이전에 젊었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 토모나리가 모리 가문을 막 성장시키고 뭐 그 키워 나가고 할 때부터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머리 좋고 똑똑하고 그 전투도 잘하고 뭐 이래가지고 히데요시가 동쪽은 이에야스한테 맡기고 서쪽은 타카카게한테 맡기면은 일본이 뭐 아무 문제 없다, 일본은 평안하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단 2명만 정치가 가능한데 나오에 카에네츠구랑 그 고바야카 타카카게 이 둘만 그 일본에서 정치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까지 막 평가를 해. 그 정도로 이제 되게 엄청나게 위명을 떨치고 능력을 좀 인정받고 하는 네임드 중에 네임드였다. 그래서 능력치도 상당하고, 그리고 나이도 많고 해서 경험도 많아서 일본군의 그 당시에 좀 큰 어르신의 느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권율이랑 상성이 안 좋다. 권율이랑 상성이 극악이야. 권율만 만나면 무조건 져. 권율만 나오면 그냥 지는 아저씨야. 7명의 다이묘를 조금 살펴봤는데 조금 캐릭터성을 확실히 조금 알 수 있게 됐죠.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냐. 7개 군으로 이제 조를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일본군이 행주산성을 이제 포위하고 조금만 힘으로 밀어붙이면 이거 금방 뚫리지 않을까 하고는 이제 이 7개 부대를 한 개씩 계속 차례대로 공격을 해요. 이 7개 조가 한 조씩 일종의 이제 축차 투입을 하게 되는데, 근데 당시에 행주상성은 그 전체적으로는 좀 토성이었지만 이제 남쪽이랑 동쪽에 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천연 해자를 이루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산성 주변부로는 목책을 이제 이중으로 막 설치를 해놨고, 그 정상 부근에는 이제 최근 연구 결과로는 삼국시대 때 만들었었던 어떤 석성이 있었대요. 위쪽은 석성이고 밑에 쪽은 토성으로 이제 다듬고 거기다가 이제 목책을 세워놓은
요런 수준의 이제 방어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행주산성에는 조선군의 그 화력 조선의 엄청난 화포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권율이 애초에 군대를 이끌고 올라왔을 때에도 목적이 조명연합군이랑 협공을 해가지고 한양을 탈환하겠다는 작전이었는데, 그러면서 이 본인 희하에 있는 모든 부대의 화포를 그냥 다 끌고 온 거야. 전부 다 그냥 영끌해가지고 꽉꽉꽉꽉 이렇게 막 다 잡아가지고 다 끌고 왔어 그냥. 그리고 심지어 전투 이전에는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이순신 제독이 이제 권율 장군한테 이거 우리 수군에서 쓰던 화포인데 이것도 되게 제가 재미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 장군님도 요거 용인하게 한번 좀 써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화포를 하나 선물을 해줘. 이게 이제 천자총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천자총통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총통이라는 물건이 여러 그 바리에이션이 있어. 천자총통, 지자총통, 뭐 현자총통, 뭔총통 이러면서 뭐 무슨 자총통, 이게 다 규격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부르는 이름이 그 나눠진 거야. 그 구경이 제일 큰 구경이 이제 천자총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이즈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큰 사이즈다 보니까 원래 이거 육군에서는 안 쓰는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커서, 워낙 크고 무거워서 육군에서 막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원래는. 배에나 진짜 실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무겁고 큰 화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함포야. 일종의 함포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진짜 이악 물고 그 권율이 산성에 끌고 와가지고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번암에 박혀있는 대구경 함포를 그 산에 있는 요새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그 정도 화력이야. 상상이 가시죠? 그 얼마나 무지막지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의 판단보다 더 엄청난 그 방어력을 자랑하는 산성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군 고니시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2군, 3군, 4군 차례대로 성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때가 이제 아침 6시 전후의 시간이라는데 해 뜨자마자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지형을 나중에 보겠지만 산이 이제 묘하게 생겨가지고 그 되게 호리병 모양으로 생겨서 이제 입구로 들어오려면은 호리병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구경 함포로 무장한 조선군이 호리병 안에 킬존을 향해서 막 쏴 갈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다가 그냥 갈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군이 그렇게 해서 갈려버려.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갈려버려. 2군이 그 다음에 출동해. 2군도 근데 그냥 막 윗서기에 썰리듯이 막 갈려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군에서도 이거 좀 숫자로 그냥 밀어버리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생각보다 좀 빡세네? 이런 생각을 했나봐. 그래서 이제 3군 구로다 나가마사가 망루를 세워가지고 공성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공성 타워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끌고 왔나봐. 근데 행주산성에는 이제 함포가 있잖아요. 대구경 함포가. 그냥 그 함포로 때려버리니까 그 공성 타워도 그냥 뭐 별 수 없이 막 박살이 나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제 3군도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천자총통 말고도 조선군에 이제 다양한 화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다연장 로켓이라고 할 수 있는 신기전 400년은 앞선 그 조선의 시한폭탄, 수류탄, 비격진천대. 그리고 함포보다야만 뭐 작지만 그래도 살상력은 무시 못하는 이제 다양한 총통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진짜 최신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조선의 장갑차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변이중 화차라고 하는 것까지 이 화망 안에 들어오는 일본군을 그냥 들어오는 족족 그냥 싸갈가 버려가지고 이승 탈출을 그냥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뭐 사무라이들이니까 소울 소사이어티에 갔다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사조였던 이제 우키타 히데이에가 총대장으로서 총대 메고 직접 출격을 합니다. 총대장이니까 이제 병력도 많고 기세도 막 엄청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이전에 벽제간에서도 명군에 맞서 싸워서 이겼잖아. 그 기세로 이렇게 들이치니까 조선군도 순간 조금 움찔하면서 생각보다 좀 얘네 운전하네? 이 정도로 화양 마사지를 해줬으면은 포기할 줄 알았는데 꽤 하는걸?
뭐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서 이제 권율 장군님이 이때 뭔가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전장을 쫙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이 행주산성을 보면은 산성 부분만 이렇게 딱 언덕배기로 있고, 그리고 그 주변부가 탁 트인 평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장을 쫙 이렇게 둘러보기가 좋겠죠. 원래 이제 전망 좋은 곳이 전략적 요충지잖아. 이 주변부가 딱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쭉 둘러보다가 그 일본군의 특징, 일본은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봉건제 군대가 됐기 때문에 이 본인 가신단이 있고 사병들을 이제 이끌고 전장에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 가문이나 부대의 특성이 뚜렷해져. 왜냐하면은 이제 조선이나 명나라처럼 되게 중앙 정부가 있고 그 중앙에서 군대를 이제 컨트롤하고 그 이제 그 편제가 막 정해져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보급품이니 뭐니 뭐 이런 것도 다 그 규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데서 이제 군대를 관리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신단의 세력들이 이제 서로 막 뭉쳐가지고 군대를 움직이니까 본인 가문 군대가 어떤 부대인지 되게 특색도 다양하고, 그리고 뭐 공치사 문제 이런 거 발생하면 해결하기가 되게 까다로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투가 벌어지고 나서 농공행상 이런 거 할 때 그때 막 후방 타격했던 부대가 누구지? 그때 막 우리 밀릴 뻔했는데 얘네가 막 용감하게 뛰쳐 들어가가지고 막 버텨줘가지고 이겼다. 뭐 이런 거가 있을 때 중앙에서 관리하는 부대는 그 중앙에서 파견한 일종의 그 부대원들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공치사를 이제 판단을 해줘. 중앙에서 판단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작전상 이 부대가 아마 요 쪽에 있어가지고 얘네가 아마 그거일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전후에 뭐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고 수소문해 보니까 그 당시에 요 부대인 것 같더라. 그 위치상 요 부대가 맞다. 이런 식으로 좀 교통 정리를 해주는데, 봉건제 군대에서는 이제 그런 거 하기가 힘드니까 이 본인 PR, 가문 홍보를 알아서 해야 돼. 이 봉건제 군대는. 그러니까 이제 전국시대가 이제 막 통일이 됐지만 전국시대가 끝이 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이제 큰 다이묘로 뭉친 지도 뭐 몇 년 안 됐고, 그리고 이런 중앙 집권하는 행정도 이제 히데요시 때가 돼서야 이제 겨우 하나 둘씩 막 이렇게 막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인식이 남아 있는 거야. 그 봉건제적인 군대의 인식이.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 갑옷 같은 거 보면은 되게 화려하고, 그 무장마다 막 투구도 막 그 특이하고 하잖아요. 그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그 특징이 뚜렷해야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걸 했다고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야. 그 당시에 뒤에 쳤던 부대 무슨 이상한 사슴뿔 그 투구를 쓰고 있었어. 아니면은 뭐 그 당시에 있던 부대의 깃발이 그 막 황금 부채가 막 달려 있었어. 이런 식으로 자기 특징이 살아 있어야 그거 어필을 해. 이거 인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된 부대는 그 인증 협회가 있어. 인증 협회에서 그때 너 이거 했어. 이렇게 인증을 해줄 수 있는데, 이 봉건제 국가에서는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인증을 본인이 스스로 해야 돼.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권율 장군이 둘러보다가 발견을 한 거야. 이 누구보다 자기 주장이 강한 히데이의 본진을, 그 깃발을 발견을 한 거란 말이죠. 이제 총대장이니까 뭐 너 엄청 막 꾸며놨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도련님이잖아. 그 최고 통치자의 양아들이잖아요. 도련님이니까 뭐 엄청 막 화려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놨겠지. 그리고 실제로도 되게 그 취향이 화려한 취향이었대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거를 딱 보니까 권율 장군이 저거다. 저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쏟아부어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쪽에다가 이제 모든 화력을 집어넣어가지고 갈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행주산성에 있던 수많은 그냥 그 대포, 다연장, 로켓, 수류탄, 시한폭탄 전부 다 그냥 그 길을 덮쳐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히데이하고 그 옆에서 군감으로 작전이랑 전투를 기록하고 있었던 미츠나리가 거기 휘말려가지고 막 폭발해가지고 날아가 버려. 이게 아까 전에 그 히데요시 때가 돼서야 이제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 하나씩 다듬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츠나리가 이 일을 그때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미츠나리가 이제 그 총대장의 진영에서 전장을 이제 지켜보면서 그거를 기록해서 히데요시한테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도 이제 세키가라의 이제 중요한 좀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요건 일단 넘어가고, 이 일제 사격과
그로 인해서 히데이에랑 같이 이 미친 사격전에 미친아리도 같이 휩쓸려가지고 막 폭사하고 막 날아가고 이러고 있었다는 것만 알아둡시다. 그러면서 이제 사군도 돈자 되는 거야. 여기서 그냥 후퇴를 해버리는 거죠. 이때 이제 히데이하고 미츠나리는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난으로 막 지금 폭사해가지고 막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진짜 죽을 뻔해요, 여기서. 그래서 부상당해가지고 엎어져 있는 거를 부하들이 발견해가지고 막 이악 물고 겨우겨우 막 수습해가지고 엎고 막 도망갔다라고 하거든요. 데려온 거야, 그거 억지로. 그때 이제 부하들이 진짜 뭐 두고 가거나 아니면 뭐 못 받거나 이랬으면은 진짜 거기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얘네. 이러면서 이제 일본군이 이제 이상함을 눈치를 채는 거죠. 아, 이거 생각보다 방어력 높다. 이거 이대로 가면 우리 조지겠다. 그래서 이제 5군이었던 키카와 히로이에 때부터는 이전까지 우직하게 입구 쪽으로 막 들이박던 전술을 바꿔가지고 성의 약점을 조금 막 찾아보려고 시작을 해. 그러면서 이제 발견했던 게 목책에다가 화공을 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못 넘는 거는 저 목책이 방어를 해주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저것만 없으면 돼.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행주산성이 이 나무 속성의 배리어를 치고 있잖아. 그 목책이 나무니까 나무 속성의 배리어를 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 불 속성으로 공격한다. 이러면서 속성 공격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속성 공격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전투 이전에 이미 그런 거를 예상을 하고 그 목책에다가 진흙을 막 발라놔가지고 그 불도 잘 안 붙고 그리고 남쪽이랑 동쪽이 강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물을 많이 길러 와가지고 뭐 불 나는 대로 막 꺼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다고 해요. 이제 상성상으로 이제 나무 속성을 불 속성으로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 불 속성을 물이라는 상성으로 이제 해치워 버렸어. 그 일종의 근세식 그 가위바위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뭔가 좀 마법대전 같네요. 그 일본군 최고 화염 마법 부대인 5군이 이제 화공을 걸어서 공격을 했는데 조선군의 이제 수속성 마법 부대가 물을 길러가지고 구워가지고 껐어. 아무튼 이제 이런 5군이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리타이어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육군이었던 모리가 이거 성을 보니까 성의 서쪽이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약점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공격로를 서쪽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책도 하나를 넘었거든요. 원래 이제 이중으로 목책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넘은 거야. 근데 이제 행주산성의 서쪽 방면에는 이제 승병 부대가 지키고 있었거든요. 이 승병이 스님이잖아요. 이제 영어로 몽크고 이제 서양으로 치면은 수도사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지 뭐 또 마법을 사용해 여기서. 잿가루하고 석회가루를 그냥 눈앞에서 터뜨려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일본군을 실명시켜버려. 그 성기사가 신성 마법을 사용해가지고 빛을 방출해가지고 이제 적의 눈을 멀게 하는 것처럼 일본군 시야를 일시적으로 실명시켜버려. 그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막 막아내. 공격해서. 그러고 이제 육군도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카드야, 일본군도. 이 앞에 6개 부대가 다 터지고 이제 60 넘은 영감님 고바야카만 남았어. 이제 제일 어르신이라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봐. 좀 쉬시라고. 근데 이 고바야카 영감님도 나와야 될 순간이 와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영감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서쪽 사면이 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쪽으로 그냥 총공격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지키고 있었던 승병 부대들 있잖아요. 그 조선 프리스트 성기사 부대. 이 승병들을 순간적으로 밀어내. 이때가 이제 행주대첩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최후의 전투인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승병들이 또 이악 물고 버텨. 그러니까 조금 밀렸어. 그 엄청 압도적인 기세, 고바야카의 그 패왕색에 밀려가지고 살짝 밀렸는데 이게 이제 막 붕괴되면서 막 도망치고 이게 아니라 밀렸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버티겠다. 이악 물고 버티겠다 하고 이제 막 끝까지 악착같이 싸우시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이 제일 위에 있었던 지휘 통제실에서 이제 보고 있었겠죠. 권율 장군이. 그래서 지통실에서 이제 이거 보고 있다가 밀리는 게 이제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이거 밀리면 안 된다. 라는 이제 판단이 나와가지고 그 주변에 자기 그 지통실에 안에 있었던 그 부하들 다 수습해가지고 야 이거 다 막으러 가야 돼 하고 다 이끌고 나와가지고 그 지원을 합니다. 뭐 이제 그냥 설화에서는 소뚜껑을 이제 이렇게 쓰고 막 전투를 하다가
막 이제 탈진하고 지친 병사들을 있으면은 소뚜껑 벗어서 뭐 그거를 컵처럼 해가지고 그 물속성 마법을 사용해서 물을 이제 막 줘가지고 막 마시게 하고 막 이랬다는데 뭐 솔직히 모르겠어. 그 전쟁 막 엄청 막 싸우고 있는 그 와중에 막 탈진한 병사들을 뭐 돌보고 막 그 상황에서 막 뚜껑 벗어가지고 막 그 물을 막 만들어주고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뭐 아무튼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이제 뭔가 이미지가 그 소뚜껑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삿갓처럼 좀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쇠삿갓 이 철삿갓을 쓴 권율이 이제 지통실 병사들을 이끌고 그 승병 분대를 지원했다. 요렇게까지 좀 머릿속에서 좀 구려보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이미지로. 그래서 이제 막 마지막까지 힘들게 이제 전투를 막 하고 있는데 이때가 이제 저녁 6시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6시부터 그 전투를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에 해 질 때까지 12시간 동안 계속 싸운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제 찐막으로 막 마지막 힘을 다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조선군은 조선군대로 이제 화포도 다 썼고 그리고 막 그 서쪽 방면이 막 밀리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든 막아내야 성이 함락이 안 된다고 막 최후까지 막 하고 있는 거고 일본군 또 입장에서는 앞에 6개 조가 다 털렸잖아. 그래서 마지막 7조에서 그 독박 조별 과제를 수행하게 된 고바야카와 영감님도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 부대잖아 이게. 그 마지막 부대로 막 이악 물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와중에 딱 그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뭔가가 도착을 합니다.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그때 갑자기 이제 한강 서쪽에서부터 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충청수사 정걸이라고 하는 분이 보급을 해주기 위해서 행주산성에 이제 보급을 해주기 위해서 배를 끌고 오신 거죠. 뭐 경기수사 이빈이었다라는 말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충청수사 정걸이든 뭐 경기수사 이빈이든 뭐 누가 샹크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배를 끌고 와서 들어오는 중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또 물자를 전라도에서 그 조정으로 실어 나르던 그 조은선들이 또 들어오고 있었어. 그 뒤로. 조은선이니까 어떻겠어요? 그 화물선이잖아. 화물선이니까 되게 큰 배였겠죠. 그러니까 얘네 일본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배가 들어오고 있는 거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얘네가 이게 조은선인지 뭔지 뭐 어떻게 알아? 그냥 팩트는 큰 배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임. 그러니까 이거를 이순신의 지원군이라고 착각을 한 거야. 이순신의 함대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전면적으로 퇴각을 해요. 아, 우리 지금 마지막 찐막 7조까지 해가지고 병력 다 갈아 넣어가지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순신의 수군까지 합세해서 싸운다? 이거는 이제 우리 승산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면 후퇴를 해버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조선군이 승리를 하게 돼요. 전투 과정은 이제 이걸로 끝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이 전투 과정을 조금 그려보면서, 혼자서 조금 생각해보고, 추측해보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얘기를 할 거라서, 그거는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주산성의 모습을 보면은 호리병 모양이라고 아까 그랬었죠. 호리병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보면 대략적인 산의 형태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호리병이라기보다 삼지창 모양이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왜 호리병이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찾아봤어요.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성 모양이 이게 아니라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가 원래 행주산성이고, 그리고 여기 서쪽 사변에 그 아까 우리 프리스트 승병 부대가 있었던 그게 이렇게 작은 따로 떨어져 나와서 다른 이제 서쪽 방어 시설이 따로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들었던 의문이, 아니 그러면 애초에 지을 때부터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그냥 지었으면은 될 텐데, 실제로 이제 그 6군 7군이 그 여기를 성을 공략할 때 서쪽 사변이 약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파고 들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함락시킬 뻔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확실히 그 약점이라는 말인데 왜 여기다가 이제 벽을 안 치고 요렇게만 하고 방어 시설을 그냥 자그만하게 뒀을까?
이쪽에는 이제 성을 칠 수가 없는 좀 그런 사유가 있었나? 뭐 그게 좀 궁금해서 요거 관련해서 조금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왜 축차 투입을 했을까? 여기 보시면 그냥 누가 봐도 지금 입구 이렇게 들어와야 되면 양쪽에서 이렇게 때릴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이렇게 때리면은 무조건 그냥 요건 당하는 수밖에 안 나오는데 왜 얘네가 그 무리하게 4군까지 그 자기 3만 병력을 7개로 나눠가지고 4군까지 투입을 한 거면은 병력의 절반 이상을 쏟아 부었다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막 했지? 이런 또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 덕양산이라고 하는 산이 100m 정도 되는 이제 작은 언덕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봤을 때 그 요새라기보다 그냥 하나의 작은 그냥 보루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일본군이 보루라고 생각을 했고, 아, 이 정도 보루면은 그냥 우리가 압도적인 병력으로 밀어버려서 그 금방 끝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 실제로 이 밑에서 여기를 올려다 봤을 때 진짜 그냥 보루처럼 보일지 뭐 낮은 그냥 언덕배기로 보일지도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진짜 그렇게 보루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이건 이제 가정인데 그러면은 이게 축차 투입이라고 하는 게 이상한 전술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었어. 이 축차 투입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무작배기로 밀어 넣어가지고 된 것 같은데 얘네 실제로 전술을 보면 그냥 축차적으로 투입을 했다기보다 일종의 재파식 전술로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축차 투입하고 재파식 전술하고 비슷한데 그 어떤 느낌으로 저는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둘 다 그 계속해서 밀어 넣는 거는 똑같아. 근데 축차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집어넣는 거야. 되는 대로 집어넣는 거고 재파식 전술로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거는 밀어놓고 그 계산하에 의해서 밀어놓고 빼고 밀어놓고 빼고 밀어놓고 빼고 이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재파식 전술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가 축차 투입이라고 할 정도로 생각 없이 따로 간 거는 아니야. 지금 보면 1, 2, 3, 4, 5, 6, 7 이 순서대로 집어넣잖아요. 축차 투입이 될 거면은 그냥 막 1, 2, 3, 4 이런 거 안 따지고 되는 대로 그냥 싸웠었어야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교전이 일어나고 여기서 교전이 일어나고 막 그 2군, 3군, 4군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이렇게 했었어야 축차 투입인데 근데 1군이 들어갔다가 깨지고 나오고 2군이 들어갔다가 후퇴하고 그 다음 3군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술이 운용되는 걸 보면 그 막 생각 없이 밀어 넣은 건 아니거든요, 얘네가. 그리고 일본군이 이 당시에 200년, 100년, 200년의 이제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되게 베테랑 전사들이 됐잖아. 동아시아 최강 육군의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이걸 그렇게 생각 없이 했을 거라고는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아마 얘네가 진짜 이거를 작은 보루라고 생각을 했고 밀어 넣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닐까. 그리고 요거를 이어서 여기서부터는 진짜 제 망상입니다. 이게 절대 확인된 거 아니에요. 오키타가 4군으로 출전을 했잖아요. 오키타가 4군으로 출전을 했는데 얘네가 지금 1군부터 7군까지 병력을 7개로 나눴잖아. 4군이면 가운데잖아요. 총대장이잖아요. 오키타는. 오키타 히데이에는 여기서 총대장이고 이 조선 정벌군 자체의 총대장이기도 한 이 사람을 왜 가운데다가 집어넣었을까? 보통은 이제 지휘관은 뭐 후방에 빠져 있거나 나서도 뭐 마지막에 이제 싸우는 거지. 얘네가 가운데에 들어갈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영을 짰는데 가운데가 아니라 이렇게 순서대로 투입이 될 계획인데 가운데에 있잖아. 우키타가. 그래서 얘네가 아군이면은 이 행주산성을 끝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파식 전술이고 얘네가 낮은 보루로 봤다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그냥 이제 가서 확인은 해볼 거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1, 2, 3 부대는 그 재파식 전술로 조선군의 이제 힘을 빼는 용도인 거고 4군이 이제 들어갔을 때 점령을 할 수 있다. 4군이면 끝난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키타가 이제 행주산성을 점령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또 제일 큰 공로가 우키타 히데이에게 돌아갔을 수도 있어. 이거를 또 생각을 해보면 우키타 히데이에라고 하는 사람은 히데요시의 양자로서 그 되게 젊은 나이인데도 이 일본군 내에서는 되게 서열이 높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직급이 높아. 자식처럼 이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일본 내에서 관직이나 이런 것도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젊은 나이고 뭐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 빨로 올라간 거야, 거길. 그러니까 우키타한테 어떤 전공이 필요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행주산성이라고 하는 이 행주산성 공략전을 우키타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좀 이 공로를 최대 공로를 우키타가 또 들고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서지 않았을까 얘네가. 이런 또 망상이 들었어. 또 우키타가 전공이 또 더 필요한 이유가 얘가 그 히데요시의 망상 계획에 살펴보면은 조선의 이제 지배자가 되는 게 이제 히데요시의 목표잖아요. 우키타를 조선의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그거에 걸맞는 전공이 또 필요하거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재파식 전술로 끝낼 수 있는데 4군 정도면 끝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4군에다가 우키타를 배치를 해가지고 얘가 이제 최대 공로를 받아갈 수 있게 설계를 하자라고 또 망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키타를 4군으로 집어넣은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이거 보다 보면은 우키타의 4군이 망가지고 나서 여기서 박살난 다음에 이제 5, 6, 7군이 남아있는 5, 6, 7군이 전공법을 포기하고 막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군까지 그 우직하게 정석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얘네 그냥 작전이었던 거야. 처음부터. 일본군의 작전이었어. 그래서 작전대로 한 거야 그냥. 근데 이제 작전대로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 예비대까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5, 6, 7군은 원래 쓸 생각이 없었어. 4군에서 끝낼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제 5군의 차례가 오다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 그때부터 그냥 생각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얘네의 판단이 늦어져서가 아니라 얘네는 애초부터 1, 2, 3, 4군까지 밀어 넣어가지고 여기를 점령할 거다라고 계획을 했고 그 플랜대로 이제 했는데 4군까지 해가지고 이제 결과가 안 나오니까 5, 6, 7군이 다른 방법을 찾아본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이제 5, 6, 7군이 그래서 예비대로 빠져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또 조금 망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제 망상입니다. 그리고 또 좀 생각을 해본 거는 이상하게 고바야카와는 권율한테 힘을 못 쓴다.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고바야카가 진짜 만만한 그냥 일반 무장 1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름값 있고 네임드 있고 능력도 많이 검증이 된 사람인데 근데 이 앞에 얘기했던 권율을 전라도 관찰사로 만들어준 그 웅치 이치 전투도 이 고바야카와 다카카게 하고 붙은 전투예요. 그러니까 고바야카 다카카게는 이 권율만 만나면 지는 거야 그냥. 뭔가 상성이 인간적인 뭔가 상성이 안 맞나 봐. 그냥 그 고바야카가 뭐 가위면은 그냥 그 권율이 주먹인가 봐. 그냥 다 이겨. 만나면 그냥 무조건 이겨. 그래서 이제 둘 다 영감님이죠. 이 권율도 늦은 나이에 이제 관직에 올라서 그 늦은 나이에 이제 임진왜란을 맞아가지고 싸운 그 개인적인 서사가 있고 고바야카도 이제 60이 넘은 나이에 여기 이제 어린 그 젊은 무장들을 뒷바라지하는 느낌으로 이제 참전을 했는데 이 노익장과 노익장의 만남이거든. 노익장 대결에서 근데 계속 고바야카가 권율에게 3전 3패를 해버려. 이 부분도 좀 재미있는 점이에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은 고바야카와가 7군에 들어간 게 사실 권율이랑 안 마주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고발카가 이제 행주 산성을 이제 바라보면서 또 권율이야? 이치에서 내가 그렇게 터졌는데 이상하게 내가 안 그러는데 이상하게 저 양반만 만나면은 막 내가 힘이 안 나. 막 뭐 갑자기 막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막 머리가 아파져. 좀 안 맞는 것 같아. 저 사람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젊은 친구들이 전공을 좀 가져가세요. 나는 뒤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서포트만 할 테니까 젊은 친구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좀 빠진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진짜면은 3군 터지고 4군 터지고 5군 터지고 하면서 점점 이제 불안해졌겠지. 설마 나까지? 아니지? 이런 느낌으로 자기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 어차피 4군에서 끝날 거니까 나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4군까지 다 깨졌어. 그래서 예비되었던 5군, 6군도 막 출동을 해.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는 거야. 지금까지 행주대첩을 좀 알아봤고 이거 좀 가가지고 확인해 볼 만한 점들도 조금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요 정도 알고 이제 행주산성을 답사를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답사하기 전에 할 만한 거는 알아볼 만한 거는 다 알아보고 생각해 볼 만한 것도 다 생각해 봤어. 이제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 현장을 조금 느껴보는 것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